즉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일수록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로 해외 증시의 경우 이 영업일 정도 장이 열렸습니다. 미국장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아시아 증시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만약 남은 연휴 동안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설날 이후에 나의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을 주목해야 할지, 괜히 종목을 잘못 고른다라고 한다면 남들 다 오를 때 닭줬던 강아지가 지붕을 쳐다보는 그런 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피해야 하는 주식, 그리고 담아야 하는, 눈여겨봐야 하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렇게 급락이 발생을 하면 낙폭 과대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할 때도 많이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죠. 자, 실제로 그럴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 과연 어떤 지점에서 급락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정의를 해야 돼요. 급락이 발생한 이후에 실제로 많이 하락한 종목이 많이 반등을 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MDD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MDD란 맥스 드로우 다운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코스피의 이전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 중에서 과연 어느 구간을 급락장이라고 정의를 하느냐? 자, MDD가 1개월간 10% 이상 하락한 그 구간을 급락장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10% 이상 하락을 해서 일정 기간 후에는 어느 정도 만회를 한 거죠. 그 지점이 어디냐? 총 6구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6개 구간에서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의 하락률,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반등을 했는지, 즉 이 급락장 구간에서 전 종목의 주가 하락률과 반등률의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상관계수가 얼마로 나왔느냐? 바로 0.38로 나왔습니다. 자, 0.38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1이면 완벽하게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인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다면 두 변수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이면 아예 상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Y축이 주가 하락률이에요. 즉 폭락장이 발생해서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전 종목에, 그리고 X축은 이후 반등을 해서 주가가 얼마나 반등을 했는지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주가 하락률과 주가 상승률의 상관계수가 0.38이다. 이건 무슨 의미냐? 통계학에서는 최소 0.4는 돼야지 두 변수가 유의미한 상관성을 지닌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에 약간 좀 모자르죠. 즉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일수록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이 반등한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10년간 6번의 급락장, 이때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급락장이 발생한 시기별로 주가 하락률과 주가 상승률의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장 맨 처음에 급락장이 발생한 경우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인데요. 자, 이때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거의 한 2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자, 근데 이때 주가 하락률과 주가 상승률 전 종목의 그런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0.17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낮게 나왔죠. 그리고 2012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 이때도 급락장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이때는 전 종목의 주가 하락률, 그리고 나서 반등률이 얼마나 강했는지 살펴보니까 오히려 이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뭐 0이니까 사실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때가 이 테이퍼링 위기로 인해서 신흥국 시장이 급락했을 당시입니다. 근데 이때 상관계수는 0.11로 나왔어요. 자, 이번엔 2015년 7월부터 2015년 11월. 이때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즉 긴축에 돌입한다 라고 하면서 신흥시장이 급락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상관계수는 0.07로 나왔습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단기 급락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이 반등을 할 때 주가가 많이 상승한다? 거의 상관성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 자, 이때는 경기가 침체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죠.
자, 이때도 고점 대비 코스피 지수가 한 2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때 전 종목의 주가 하락률과 반등했을 때 상승률, 상관계수로 구해보니까 0.37로 나왔어요. 이때는 약간 좀 그나마 이전에 비해서는 높게 나왔고요. 코로나 급락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이때 당시에는 전 종목의 주가 하락률과 반등했을 때 주가 상승률, 상관계수로 구해보니까 0.41로 나왔습니다. 즉, 급락장마다 이 상관계수가 낮을 때도 있고요. 어느 정도 높을 때도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하락 기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하락한 영업일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일평균 변동률이라고 해서 이 하락 기간 동안 하락률과 이걸 영업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일평균 하락률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당연히 이 코로나 급락장 당시가 일평균 하락률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는 2018년 미국 무역 분쟁 긴축, 일평균 하락률이 0.73%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평균 하락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낙폭 과대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즉, 그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일평균 하락률이 낮은 그런 상황,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다시피 상관계수가 거의 그냥 제로로 나왔죠. 오히려 마이너스 값을 기록을 합니다. 즉,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낙폭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과도했다라고 한다면 낙폭 과대 종목이 반등이 빨리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엄청나게 튀어오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그 반등하는 폭도 제한적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하락장 같은 경우에 2021년 28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자, 이때 코스피 지수가 13.4%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일로 환산을 하면 22일인데요. 일평균 하락률이 0.61%예요. 즉, 역대 단기간 급락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평균 하락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즉, 낙폭 과대 종목이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이 많이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을 담아야 된다? 자, 이거는 절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힌트는 애플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애플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25%나 상승을 했어요. 즉, 월가의 예상치를 매출액이나 EPS 모두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상회한 그 근거가 중요합니다. 자, 어떤 악재가 어떤 시장의 우려가 자리하고 있었냐면은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반도체 부족 현상.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비용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는. 즉, 매출액은 늘긴 늘어도 사실상 비용이 같이 늘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자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종목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실적만 잘 나온다? 현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이나 4분기 실적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이 있어요. 자, 그 기업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일단 지금까지 실적은 잘 나왔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증가를 해서 마진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호실적을 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기업,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실적은 증가를 해야 돼요. 하지만 내년에 이 비용 상승 압박을 이겨내고 오히려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즉 영업이익률 상승이 기대되는 자, 그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시장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자, 인플레에도 마진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리스트를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리스트는 최근 하락장에 주가가 선방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여기 한세실업부터 GST까지 총 15개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여기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올해 예상 매출액 해서 작년 대비 증감률 여기 나와 있고요. 매출액 증감률이 최소한 10% 이상 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죠. 그래서 여기 2021년 예상 영업이익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현재 컨센서스 기준
예상 영업이익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보다 2022년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 그리고 2022년 예상 영업이익률 컨센서스가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바로 현재 값이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1개월 전 값입니다. 최근 한 달간 주가가 계속해서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오히려 마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을 추려오기 위해서 자, 이렇게 1개월 전 2022년 영업이익률 컨센서스 값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자, 이때가 폭락하기 전이거든요. 자, 이때 대비 주가가 얼마나 변동을 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운드리가 쇼티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한미 반도체 역시 후공정과 관련된 그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도 뭐 엔시스, 엔캠, 원준 이런 업체들이 확실히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GST도 존재하네요. GS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스크러버 장비를 만듭니다.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 이걸 정화해주는 장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트렌드가 ESG이기 때문에 스크러버 장비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GST 말고도 유니셉이라는 기업 있죠. 그 기업 역시 이 스크러버 장비를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도 마진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리스트인데 이번에는 낙폭 과대 그런 종목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어유부터 덴티움까지 총 15개 종목 뽑아왔고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12월 28일 대비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는지 그 하락률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대표적으로 두 업종이 많아요. 바로 2차 전지와 게임과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근데 앞서서 인플레이션에도 마진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주가 선방 리스트를 살펴볼 때도 확실히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많았다. 근데 차이는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2차 전지 기업들은 뭐 엔캠, 원준, 엔시스 그런 기업이었어요. 여기서 엔캠만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낙폭 과대 2차 전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재주들이 많았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그 다음에 일진 머트리얼즈. 확실히 시장의 이 자금 이동이 많이 올랐던 소재보다는 현재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장비주로 좀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뭐 위메이드,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자,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올해 마진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차 전지나 지금 게임주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폭락을 했는데 만약에 이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자금이 몰린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이런 주식들이 다시금 부각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 증가 수반이 안 되고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란다. 근데 폭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주식들은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실적 증가가 수반이 되고 마진율을 높여갈 수 있다. 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런 주식들도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디오유가 가장 많이 빠졌잖아요.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상장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입니다. 뭐 SM과 JYP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초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2월 초에 기관 투자자들의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지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71%, 영업이익률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시화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약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날 이후에 주목할 주식, 그 다음에 PR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PR 주식은 무엇이었죠? 자, 단순 낙폭 과대주. 자,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이런 주식에 잘못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반등을 할 때 내 주식만 그대로인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든 아니면 주가가 선방을 했든 그것보다도 확실히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마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리스트 중에서 좀 더 조사를 해보시고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연휴 끝나고 나서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